자, 이 시간에는 TAT 2급 기출문제 제24회 실무 이론 문제 앞 시간에서 5번까지 우리가 풀이를 했는데요. 6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교재. 자,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매출 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이다.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이 정도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아주 잘 나오죠? 예.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1월 1일 날 현재 대손충당금 계정의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2월 18일 단기에 매출한 120만 원의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때 2월 18일 날 이때 대손 처리가 발생을 했는데 12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요 100만 원은 매출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20만 원의 대손 상각비가 요날 발생하겠네요. 예. 2월 18일 날 대손 상각비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5월 15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70만 원이 회수되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는 대손 상각비는 발생되는 게 아니지만 대변에 이 대손 충당금이 70만 원이 잔액이 생겼죠? 예, 여기서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2월 18일 날 제로가 되었다가 다시 70만 원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여러분 그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알고 있는 거죠? 자,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의 잔액은 1억 원이며 이 중 99%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1%는 회수 불능이다. 자, 1%는 여기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은 회수 불능이다. 자, 100만 원이 회수 불능이면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현재 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만 추가 설정하게 되므로 이날 12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가 또 발생합니다. 30만 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2월 18일 날 발생한 20만 원과 12월 31일 날 발생한 30만 원이 더해져서 5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죠.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이랬어요. 회계 변경. 1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이거 틀렸네요. 전진적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을 해요. 예.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추정의 변경은 맞지만 정책의 변경은 이 전진적이 아니므로 1번은 틀렸다. 2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변경으로 본다. 그러지 않습니다. 회계하고 세법은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변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계 변경의 속성과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니죠.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러면 4번이 맞았나요?
네. 자,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죠? 막 회계를 말이죠. 정책의 변경이든 추정의 변경이든 즉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나 감가상각의 방법 같은 거 내용 연수라든가 잔존 가치를 갑자기 바꾸었다면은 그것이 왜 바꾸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걸 입증해야 돼요. 4번이 맞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54만 5천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감사 과정에서 다음의 기말 수정사항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누락된 수정사항을 고려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것도 역시 FAT 1급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죠. 이런 거. 네.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결산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면 결산 전 당기순이익이 이런데 밑에 결산을 반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이걸 누락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근데 항목이 너무 많네요. 4개나 되네. 4개. FAT 1급에서는 보통 한 2개 정도 나와요. 2개. 그래서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플러스 요인인가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인가를 판단하면 되죠. 네. 자, 1번 미지급 급여를 누락시켰대요. 자, 그러면 미지급 급여는 미지급 비용인데, 그죠? 우리가 미지급 비용은 부채란 말이죠. 부채. 여기서는 이제 당기순이익이니까 그 상대 계정 과목을 생각하면 돼. 자, 급여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발생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분계는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차변의 급여 12,000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 또는 뭐 급여 해도 좋아요. 12,000원 이렇게 부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비용을 누락시켰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항목. 자, 두 번째 선수 임대료 22,000원을 누락시켰어요. 자, 선수 임대료. 자, 여러분 임대료가 뭐예요? 수익이죠. 선수 수익이네요. 선수 수익 부채죠. 자,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에 22,000원이 미리 받았기 때문에 수익을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22,000원 이렇게 해서 부채, 여기도 부채예요.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자, 이거는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을 안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수이자. 자, 자, 이자를 미수했다는 건 받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말이에요. 받는 이자는. 근데 미수했대요.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미수 수익. 요거는 차변이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잡고 대변이 이자 수익 해가지고 수익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발생을 안 시켰으므로 이걸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익의 플러스. 다음에 선급보험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급보험료. 자, 보험료가 비용이죠. 선급했대요. 자산이죠. 선급비용. 자, 그러면 이거 수정분계 어떻게 해요? 자산 증가. 차변에 선급비용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이제 보험료 단기의 보험료에서 소멸시켜야 돼요. 보험료, 비용이 대변에 가는 건 뭐예요? 비용 소멸이죠. 그죠? 비용 소멸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소멸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증가시켜야죠. 비용이 소멸되면 이익이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이죠. 자, 첫 번째 미지급금은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비용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익은 줄어든다. 빼기. 두 번째 선수 임대료.
임대료 수익인데 미리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 증가 차변의 임대료 수익 소멸.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을 안 했으니까 빼줘야 돼요. 세 번째 미수이자. 예. 미수이자는 이자 받는 이자란 말이에요. 받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이자 미수 수익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이 이자 수익이에요.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플러스. 그다음에 선급보험료는 보험료 비용인데 미리 미리 지급했다는 거예요. 미리 선급보험료 그렇죠. 선급비용 미리 지급했으니까 이게 미리 지급한 비용은 자산이죠. 그러면 단기 비용이 아니므로 대변에서 비용을 소멸시켰어야 되는데 소멸을 안 시켰으니까 이것은 이익의 플러스. 맞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34,000원. 요 두 개 더하면 34,000원에 플러스 요인은 두 개를 더했더니 23,000원.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11,000원이 더 크네요. 자, 545,000원에서 마이너스 11,000원. 이게 답이겠죠? 그러면은 534,000원이 답이다. 534,000원이 있었나요? 네, 1번에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8번과 같은 유형으로 된 문제들 많이 나오고요. FAT 1급에서는 그 누락사항을 한 2개 정도로 내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24회 요 TAT 2급에서는 4건이나 냈기 때문에 하나 잠깐 판단 착오하면 틀리겠다. 근데 이제 답이 여기에 딱 맞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뭐 해서 안 맞으면 뭐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 문제입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마 오히려 TAT 2급 이론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오히려 쉽겠어요. 그죠? 다른 쪽은 좀 어렵게 내는데 부가가치세 문제 뭐 어렵게 낼 게 별로 없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틀렸네요. 간이과세자는 1기, 2기가 없죠. 2번.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못합니다. 다음에 법인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될 수 있다.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 그러면 4번이 맞았습니다.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예, 포기 신청할 수 있죠. 다음 10번. 다음 자료로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 과세표준이 뭐예요? 공급가액이죠. 네.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자체가 과세표준이에요.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공급가액이니까. 자, 가번. 제품 국내 매출액인데 매출 할인 200만 원이 차감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차감해 줘야죠. 네. 자, 국내 매출 제품 매출이니까 공급가액인데 할인이 200만 원 빼주면 여기서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자, 가에는 400만 원. 나번 제품 수출액 250. 네, 250 그대로. 예, 수출액은 세금은 없지만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영세율도 과세표준은 해당이 돼요. 다만 면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이 안 되죠. 4번 자산 수중이 기증받은 업무용 차량 기증받았는데 이게 매출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것인데 이건 매출이 아니죠. 예, 감안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요, 매출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 공급가액.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650만 원이 답입니다. 2번. 네, 650. 다음에 11번째 문제.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로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10번은 과세표준, 이번에는 매출세액. 네, 그러면 과세표준의 10%입니다. 그죠? 자, 가번 상품 공급액 판매했다는 거죠.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게 5,500이면 500만 원이 세액이죠. 예, 500만 원이 되겠고. 나번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할부 이자는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봐서 과세가 되는데요. 연체이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체이자 110만 원은 말이죠,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 다음 4번. 전기 과세 표준에 포함된 매출채권 550만 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50만 원을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 감면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했으니까 예정신고 같으면은 대손세 감면을 못 받아요. 예정 때는. 확정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 550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감면 받겠네요. 대손세액. 그렇죠? 네. 자, 빼면은 450만 원. 예, 그래서 45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나번의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만 구하면 가번에서 500만 원 하다가 다번에 그 대손세액 마이너스 50만 원 빼니까 450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부터 4문제인가요? 예, 4문제가 12, 13, 14. 이번에는 3문제가 나왔, 15. 예, 4문제. 4문제가 소득세 문제죠. 자,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 영진이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 틀렸죠?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병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을 확정하지. 예, 우리가 그래서 신고 납부주의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옳게 말하고 있는 사람 병규가 답이네요. 예. 그러면 지연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없어. 있습니다. 예. 상속자가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음에 퇴직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에 퇴직소득도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포함 안 되죠.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2배사 근연기. 예.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로서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병규가 답이고요. 다음에 13번. 다음은 이자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자소득 1번 비실명 이자소득. 네, 좀 세율이 높죠, 이게. 원천징수 세율이 높아요. 비실명 이자소득이. 최대 90%까지 세금을 내요. 다음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네,
요거 이제 직장 공제에 공제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거 퇴직할 때, 예. 이거는 이제 무조건 분류과세 시켜주죠. 무조건 분류과세. 근데 이거 비실명도요 무조건 분류과세예요. 예. 왜 그래? 응? 아 분리. 예. 무조건 분리과세. 왜 그러냐면은 비실명 이자소득이 그 원천징수 세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종합과세 하게 되면은 소득금액 총액이 작아지게 되면은 세율이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이게 이 사람이 환급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류과세. 아마 직장공제외 부분은 우리 그 직장공제 신용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다음에 법원 보강금의 이자소득 이것도 무조건 분류과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소송건이 걸리면 이제 법원에다가 어떤 돈 같은 거를 미리 이렇게 넣는 거 있어요. 뭐 예치한다고 그러나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이제 법원이 오랫동안 그걸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돌려줄 때 이자를 쳐서 주는 거예요. 네. 이자가 많지는 않겠죠. 시중금리 쳐주니까. 그렇지만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는 안 해요. 아니 과세를 하는데 예, 무조건 분리과세 이 부분은. 자 그러면 4번이 뭔가요?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자 우리가 내국인이 말이죠. 국외에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 원천징수가 안 돼 있죠. 국내에서. 예. 그래서 원천징수가 안 된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예. 무종.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예. 3개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하나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 방법이 다르다. 자, 14번 문제 넘어가 보면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줘요. 근데 뭐 신용카드로 학교에 수업료를 냈다든가 뭐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신용카드를 안 쓰더라도 학교에서는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뻔한 곳은 안 해줍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자 아파트 관리비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아파트 관리 아주 회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 중학생 자녀의 영어 학원비는 해줍니다. 예. 학원은 이게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가능하면 학부모들이 카드를 좀 써달라 이런 취지예요. 국세청 입장이. 맹장 수술 비용. 예. 자, 이거 병원이죠. 예. 해줍니다. 예. 맹장 수술 비용 병원 해줘요.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예, 누락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해외 사용분은 안 해줍니다. 예, 국내 것만 해줘요. 자, KTX 승차권. 네, KTX 이거 국가에서 거의 공기관이죠. 예, 요거 해줍니다. 요거. 예. KTX 승차권. 예. 이것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 해주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3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거기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되는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135페이지에. 예. 그래서 쭉 나열되어 있지만 대원칙은 그런 것들이에요. 뭐 굳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더라도 매출이 신고가 누락되지 않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좀 KTX 승차권 구입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것 같아. 예. 응? 도로 통행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데 KTX 승차권은 왜 해줄까요? 철도청인데. 아, 그런 뜻인가요? KTX를 많이 이용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아무튼 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 카드를 많이 쓰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학원, 그런 뭐 병원, 개인 병원,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업 하는 곳, 개인 서비스업 하는 곳들이 있죠. 자, 그래서 3개를 더하면은 660만 원이 되죠. 답이 1번인데 14번도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13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을 이거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근데 KTX를 빼면 답이 없어요. 아, 그렇나요? 600만 원짜리가 진짜 없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뭐 답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그렇군요. KTX 빼니까 600만 원짜리인데 영어학원비하고 저 맹장 수술 비용 600인데 아무리 뭐도 없어요. 그럼 뭐 하나 끼워 넣어야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에 대해서 옳은 거 1번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죠? 예. 우리가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다는 것은 그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근로소득만 남게 되잖아요. 근로소득만 남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서 소득세 신고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건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를 말하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틀렸고 2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아니 안 해도 됩니다. 2번 맞죠? 왜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종합소득에 해당이 안 돼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우리가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맨 앞장에 있는 양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2번이 그럼 맞았어요. 3번을 볼까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죠. 근데 공적연금소득이 그 한도가 있어요. 분리과세 할 수 있는 한도가 500 몇십만 원인가 있죠? 525만 원? 516만 원? 네.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도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네 번째 4번 차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개월이죠. 2개월. 2개월 내에 분납이 되죠.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었어요.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 한다. 2번 확실히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회 이론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앞 시간에서 한 것하고 연결을 해보면 까다로운 문제가 좀 3문제 정도 눈에 보였던 것 같고요. 좀 어렵게 출제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